자, 지금부터 조셉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모시고 관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럽 총무 박승희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조셉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때인 1963년 세계보건기구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영국 웨일즈대와 런던 정경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경제연구소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시다 1985년부터 미 국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셨고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도 지내셨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도 지내셨고요. 한국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과 정무공사로 두 차례 근무하셨습니다. 작년 2월에 사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USIP 올 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6월에는 이 평양에 방문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오토 원비어 석방 협상도 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USIP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시고 CNN 글로벌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셉윤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패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셉윤 전 대표로부터 간단한 오프닝 리마크를 듣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지만 그래도 오프닝 리마크는 한국말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덩키엠마 아주 훌륭한 통역분이 제 그 패널 퀘스천은 좀 아무래도 복잡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땐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그 박승희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저하고 오래 전부터 잘 알던 이미숙 국장님이 이렇게 저보고 와서 얘기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초대한 걸 감사하고, 관훈 클럽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반기문 총장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미숙 씨가 반기문 레벨이 됐다고. 그래서 뭐 그건 that's good news, you know.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박승희 국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2016년 10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워싱턴으로 다시 임명받을 때, 제가 사실 그때는 뭐 선거가 한 달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고, 그래서 제가 힐러리 클린턴이 우리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장관할 때 제가 그 밑에 있었고, 그분도 잘 알고 또 그 팀도 잘 알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참 편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선거라는 거는 그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전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나가라 그럴 줄 알았는데 좀 더 있으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거 끝나자마자 북한 측한테 좀 이제 우리 대통령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뭐 다이얼로그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11월이죠. 그때는 그 북한 사람들은 뭐 절대 오바마가 있는 한 아무런 다이얼로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오바마 쪽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오바마 폴리시는 그 strategic patience라 그러지만 사실 그쪽이 원하는 건 regime change다. 그래서 오바마가 있는 한 그 절대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죠. 그랬더니 뭐 그 이제 선거 끝나고 그걸 inauguration이라 그러나 1월 20일부터 그쪽이 사인이 왔어요. 좀 접촉을 하고 싶다. 사실 뭐
그래서 그때 저도 좀 우리 새 그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떤가 그런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작됐지요. 그래서 그게 처음 미팅을 2월 달 뉴욕에서 그때 최선희가 국장이 온다 그래서 2월 달에 2월 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말에 그 북한 델레게이션이 떠나기가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시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건 곧 말레이시아에서 그 브라더 김정남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정남 죽은 거는 그때 보면 아주 큰 뉴스고 그때 보면 뭐 우리 측도 이런 뭐 사고는 아무래도 북한이 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때 그 제 버스한테 틸러슨한테 찬스가 있을 것 같으니 뭐 해보자. 그 대화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뭐 화이트하우스도 그렇고 우리 쪽도 그렇고 절대 어떻게 대화할 생각을 하냐. 그래서 좀 혼났지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때 저는 그 새 정부 미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좀 그런 말레이시아의 사고가 없었으면 좀 스무드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전 참 좋은 찬스를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 쪽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그 policy review, 화이트하우스 policy review를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그 북핵 문제 policy review를 그때부터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뷰를 하면 또 대화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리뷰가 끝나고 뭐 리뷰 끝난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maximum pressure, big letters 그리고 engagement in small letters. 그래서 그때부터 한 저도 뭐 sanction 같은 거에서 많이 일하고 뉴욕에서 그 UN에서 많이 일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 아무래도 대화할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또 다시 찾게 돼서 그 처음 북쪽하고 만난 건 그러니까 1917년 5월 달이죠. 오슬로에서 만나서 어떻게 다시 좀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시작하자.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걸 시작하면 우리 쪽은 제일 원하는 게 그 미국 그 프리즈너스들, 프리즈너스를 같이 좀 릴리스 해보자. 그래서 그때 얘기가 얼만큼 되고 전 다시 워싱턴에 오고 북쪽 그 대표들은 다시 평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저는 그래서 한 그때 그 미국 사람들 다 합해서 4명이지. 그 코리안 아메리칸 이번에 릴리스한 분들 3명 그리고 그 대학교 학생 하나 오로 완비아 1명 4명을 다 릴리스를 하려고 내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쪽도 괜찮다 그러고 근데 일주일 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 좀 오라고. 뉴욕에 가서 미팅을 했더니 그 학생이 굉장히 아프다고. 그 사실 he's unconscious.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냐고 그랬더니 그게 한 1년 몇 개월이 된다고. 그 재판이 끝난 날이 아마 1916년 3월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임식을 잃었다고. 그래서 그럼 뭐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서 데리고 오면 어떨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쪽은 뭐 아무래도 외무성 쪽이니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자기네들은 뭐 잘 모른다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 평양에다가 알리고 다시 리스폰스를 오겠다고. 그래서 평양에다 알린 다음에 오긴 오라고 와서 만나라고 그 오토 완비어도 만나고 그 교포 3명도 만나고 그러라고.
그럼 그 사람들 릴리스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일이 아니니까 다시 평양에 가서 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한 뭐 이틀 사이로 평양을 떠났죠. 그 메디컬 플레인 하나 가지고 평양에 저하고 의사 하나, 간호원 하나 셋이만 탔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오토 완비아에 대해서 뭐 보고 내골하고 그리고 딴 사람들도 그 교포 3명도 만나고 그래서 물론 그래서 한 명뿐이 못 나왔죠 그때 오토 완비아. 그래서 한 명 나온 다음에 오토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안 되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하고 한테 약속을 한 거는 절대 미국이 오토 완비어를 정치적으로 유용 안 한다. 릴리스를 하면. 그런데 오토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용하지 못하지 절대. 뭐 부모도 그렇고 우리 뭐 그 레지슬레이터, 세네터들 뭐 그리고 대통령. 그러니까 뭐 양쪽이 그때부터 저는 사이가 아주 굉장히 더 나빠졌다고. 이게 사이를 그 컨피던스 빌딩 메저라 그래서 조금 더 가깝게 해야 되는데 그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러니까 6월 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게 더 악화된 거는 뭐 물론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 북한이 그 뉴클리어 테스트. 그래서 제일 제가 생각엔 제일 악화된 거는 아마 작년 1917년 9월 달에 그 six nuclear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 테스트는 200 킬로톤인가 그렇고 그 정도라면 사실 그 히로시마 뉴클리어 bom에 그 한 20 times, 25 times 그 정도로 되니까 그때가 제일 험악했고 그때 또 UNGA, UN 그 총회가 있는 애고 그래서 그때가 가서 그때 또 나빠진 거는 제 보스 그 틸러슨하고 트럼프 사이야. 그래서 그게 나빠지니까 또 우리 스테이트 디파트먼트하고 NSC 화이트하우스에서 관계가 언짢아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이죠. ICBM 화성 15이 되면서 그 제가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때 꽤 걱정했어요. 뭐 블러디 노즈 얘기 나오고 그리고 우리 스테이트 디파트먼트하고 화이트하우스는 아무리 그 코드가 안 맞고 그래서 저도 아이 뭐 더 이상 뭐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시작된 거는 물론 1월 1일 그 김정은 그 뉴 이어 애드레스 그 폴리시를 좀 바꾼다. 그리고 아마 또 중요한 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diplomacy around Winter Olympic Games. 그래서 그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게 많이 1월 달이죠. 1월 달에 그때 제가 또 눈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틸러스는 아웃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대신 CIA가 이런 일을 맡으니까 저도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 2월 초에 그만뒀죠. 2월 초에 그만두니까 한 2주일 있다가 틸러슨이 그만두고 비슷한 날에 서훈 정의용 한국 팀이 워싱턴에 와서 김정은이 생각이 이렇다. 그러면서 서밋을 하자.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동안 서밋이 많았잖아요. 한국하고 남북이 2번 있었고 차이나하고 3번 있었고 그리고 물론 미국하고 6월 12일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프닝 리마크 국장님 그 정도로 하고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본격적인 패널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패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 외교 전문 기자입니다. 그 현역에서 은퇴하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통역관으로 일하셨는데 그때는 그 동김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활동하셨는데 이번에 그 조세균 대표 포럼이라고 해서 특별히 통역을 자청하셨습니다. 김동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제 왼편 패널입니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입니다. 오프닝 리마크는 이제 한국말로 하셨는데 좀 민감한 사안들 같은 것 때문에 아마 그 필요한 통역을 이제 패널 질문서부터 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 쉬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패널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6월 12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다음 주에 뭐 폼페이오가 평양에 다시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6월 12일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지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2년에 조세균 그 대표께서 그 국무부 계실 때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그 외상 사이에 리프데이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리프데이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합의된 지 한 40일도 안 돼서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를 해서 다시 미북 관계가 경색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런 그 잘못된 미국과 회담 이후에 합의 이후에 다시 또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잘못된 어떤 이 궤적으로 북미 관계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패싱 당했다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You got it.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Leap Day Agreement and the Singapore Agreement. Principally, Leap Day Agreement was a working level agreement, my level. Singapore Agreement is leaders level. So that in itself is very different. 예, 우선 그 립데이 그 2월 그때 있었던 그린 데이비스가 했던 그 합의는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정상 간에 있었던 합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선 수준의 차이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그 립데이의 합의는 내 차원, 즉 그 조셉 윤 대사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대통령급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other big difference is Leap Day Agreement has a lot of details, and it failed because it failed to include satellite launch. That's the reason it failed, and the satellite launch is the same as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however, Singapore Agreement has no detail. That is its strength and its weakness. 이 또 하나의 립데이 합의와 싱가포르의 합의의 차이는 우선 그 립데이 합의에서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실패한 부분은 위성 발사에 대한 취급을 전혀 언급을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됐고 다시 말해서 그때 그 후에 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 측에서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합의가 깨졌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의 합의 내용을 보면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점과 단점을 한꺼번에 지닐 수 있는 이러한 그 합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e last difference is that there difference in personalities. Kim Jong-un is a different leader than he was in 2012. And I mean, you saw him. He had just assumed
his position, Leap Day Agreement. Now, his position has been completely consolidated. He is a strong leader. There's no question. What he says goes in North Korea. Same thing with the U.S. Trump is a strong leader, and Trump is not going to accept failure. So the last thing I will say is that it may take long for this agreement to reach some degree of detail and what I call, deliverable. But I don't think it will fail within 40 days. 또 하나 차이점을 든다면 성격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2012년 당시에 김정은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위치가 안정이 되거나 강화된 그런 입장에 앉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하게 권력 기반이 다져져 있고 또 자기의 주관도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강력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 대통령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이번 그 합의에서 성공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이 그 전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의원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문화일보 논소리원 이미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셉윤 대사께서 모두 발언에서 오토 원비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이 이제 오토 원비어 1주기인데요. 그래서 조그만 칼럼을 문화일보에 썼더니 경상북도 어느 전 모르는 분이 하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오토 원비어를 기억해줘서 고맙고 원비어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미 양국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메모 카드까지 보내주셔서 이런 의미가 상당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제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조셉윤 대사께서 국무부 생활 33년 하시는 동안 많은 중요한 일을 하셨지만 오토 원비어 사경을 헤매는 23살의 청년 오토를 여하튼 북한에서 또 미국으로 데리고 나오시는 협상을 하셨고 안타깝게 이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오토 원비어 법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법 예컨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원칙 없이 풀면 안 된다.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정상화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을 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오토 원비어라는 23살 청년의 그 죽음이 앞으로 미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에서 어떻게 그 오토 원비어가 기려질 하나의 상징으로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그 대사님 생각을 좀 우선 듣고 싶습니다. It's of course sad,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s very fundamental in U.S. foreign policy. But at the same time, U.S. foreign policy is realistic. It's realistic, and you see Donald Trump moving on. He is now done with that issue, and I think he made it clear that priority goes to peace and stability and resolving nuclear issue. 이 오토 원비어의 일은 참 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외 정책에 있어서 인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정과 평화, 안전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그 중요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아직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However,
I don't think relationship between U.S. and North Korea can be completely normal. I don't want to use normalize because that's a diplomatic thing. It cannot be normal until the issue of human rights that we have discussed with them and have found some way in which North Korea agrees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But that comes very, very at the end. 그러나 이 북미 간의 완전한 정상화, 관계 정상화가 되려면은 역시 이 인권 문제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한 관계 정립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아마 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 문제 맨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또 준비한 인권 문제 관련 질문은 뒷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 대사님이 이번에 방한하셔서 제주 포럼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연합뉴스, 중앙일보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제가 느낀 거는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 6월 12일 회담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보적이지만요. 미국에서 또 윤 대사님께서 보시는 거는 굉장히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제주 포럼에서 문정인 교수가 10점 만점에 9점을 준 반면 대사님은 5점을 주셨더라고요. 그 미국 정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후속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로드맵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이신 걸로 나타났는데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렇게 좀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시는데 왜 그러신 건지 그러면 대사님이 보시는 전망은 어떤 건지 좀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Well, I completely think having a summit is better than not having a summit. You know.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자체는 안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ut we do have expectations when leaders meet for the first time, especially between two really historical enemies, leaders from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We have expectations that something concrete will come and two sides will agree on some concrete measures. And I feel that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n June 12th really lacked those concrete steps. 이것은 더군다나 두 나라 사이가 적대적인 관계로서 서로 적이었던 처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 6월 12일 날 있었던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 내용을 보면 무척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And I mean, for all of us, what we're looking for is a sign, evidence that Kim Jong-un is serious about changing the course of his country. And I saw no such sign in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The language that was used in the joint statement is very much language that North Korea have always used and have insisted. The language used for denuclearization showed there was no sign that they're seriously changing. And so this is why I'm disappointed with the actual statement. And we only have the statement to go on, you know.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현 입장에서
자국을 보다 잘 살게 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전략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번에 그 공동성명 내용에서 사용된 언어 표현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표현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입장이 별로 변한 것이 비핵화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앞으로 그 비핵화에 대한 그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So, I mean, as you know, Pompeo has met with Kim Jong-un now 3 times, you know, and Trump has met Kim Jong-un, and there were a number of negotiations at lower level, you know, at my level that happened. And so far, I think it is good that they're communicating, but the fundamental underlying problem, I don't see that there is a lot of common ground, you know. 그래서 폼페오가 김영철도 여러 번 만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고 그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여러 차례 거쳐서 북미 간의 입장 조율에 대한 협상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잘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통점은 아직 발견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So you might ask, what did we want to see? You know, what is it that we want? What was it that we wanted to see? For me, it is to show that they a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They have to go at least one step further than they have done in the past, and that is to give a complete declaration of nuclear weapons, nuclear sites, and nuclear material. So if they were to, you know, how can you start negotiating on denuclearization when you don't know what they have? So that has to be the first step. If they don't give that first step, to me, it doesn't indicate that they are moving, you know. So I think we will know that they are serious when they give that declaration.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고 싶은 것은 즉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선 북한에서 그 핵시설과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모든 물질 시설 뭐 등등에 대해서 자세한 완벽한 그 신고를 즉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이행의 절차도 따져볼 수 있게 되는데 그쪽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미리 스스로 우리한테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행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혹시 플로어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분들은 관훈클럽 사무국 직원들한테 질문지를 주시면은 플로어 질문도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다 많은 그 답변을 좀 듣기 위해서 패널들께서는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사님께서 그러니까 보시는 거가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쪽 정부에서는 상당히 있다. 그거 보고 또 트럼프와 폼페이오 쪽에서도 비핵화 진정성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사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핵화 초기 신고 및 핵 시설, 핵 원료, 핵 무기에 대한 최소한 신고 정도는 해야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Yeah. This is the question of credibility or trustfulness. Well, we don't know. I mean, I don't think anyone can say we can trust or we cannot trust. We only know if they deliver what has to be delivered. So, you know, you cannot make a judgment
that they are serious, not serious, or they will do it or not do it. Only thing you can do is, make sure they do these concrete actions. 알겠습니다. 이 간단히 네.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알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합의 이행을 또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들이 진정성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6.12 정상회담 전에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교부 부상이 판문점에서 굉장히 많은 회담을 하고 또 한국 미디어에도 아주 디테일한 합의가 나올 것처럼 보도가 되다가 공동 성명에는 4가지 항만 간단하게 나와서 상당히 실망이 컸는데요. 대사님 뭐 오래 협상을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CVID 북핵 완전한 폐기까지 논의가 가지도 못한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Well, I don't know because I was not there, Yeah, I don't know, but of course our side would have wanted as strong a commitment and some concrete actions and the usually our side will want. I mean, this is true all the time. As strong a statement as possible, and North Korean side will want as general a statement as possible. So we ended up with a general statement. 그 차원의 협상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보다 가능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싶어하고 북한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일반적으로 모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체적인 그 구체성이 없는 것은 그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비핵화 얘기는 플로어에서도 또 더 질문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방한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중앙일보 헤드라인도 그 북한이 종전선언 요구한 적이 없다. 한국이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종전선언 관련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연내 추진이 나왔고 미국도 할 것처럼 그래서 뭐 남북미 싱가포르 회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대사님은 종전선언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신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왜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언제 그러면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ll, I think it's incorrect to say I'm in favor or not in favor of end of war declaration. I think end of war, to me, end of war declaration, should be linked to peace treaty. I mean, if you say that the war has ended, then you have to have a peace treaty to link that end of war. So without anything done on the peace treaty side, it is difficult to have end of war declaration. And so, but then peace treaty is a very, very complicated issue. You have on the one hand diplomatic recognition, you have on the one hand the role of UN, you have the other hand the role of the actual countries that fought there, the 4 principal countries. So it's a difficult thing. So that has to be thought through very carefully. And certainly when I was doing this, we had not reached that a decision yet. 내 자신이 그 종전 선언을 원한다, 선호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 선언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전반적인 평화 체제하고 관련해서 즉 평화 협정, 조약의 일환으로서 같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 조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하고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국교 정상화 외교상으로 북한을 인정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한국전에 직접 참전했던 나라들의 입장도 고려되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종합적으로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일했을 때에는 합의된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왕선택 의원. 예, YTN의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아까 뭐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아까 모두 발언하시면서 제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김정남 살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더 좋은 대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 어떤 상황,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김정남 사건이 없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때부터 대화를 했을까요? Had not the assassination of Kim Jong happened, Well, that was certainly what I was hoping, but without having even first discussion, it's hard to know whether we would have succeeded. But certainly, I was hoping that would be a beginning of dialogue. 물론 그쪽의 입장이 어떠해서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희망했던 것은 그 시점에도 협상이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했을 때 pressure가 capital letter고 이제 engagement가 small letter인데 언제 어떤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나섰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인데 대사님은 어느 그 순간이 트럼프 대통령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시는지? You know, again, that's a tough question. I believe Trump was always open to dialogue. You know, I believe he was always open to dialogue, but you know, it was interrupted by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missiles, including nuclear test, and of course incidents like Ottawambia is another one, and so he has always wanted dialogue, but these things interrupted him. The other major fact was his relationship with Tillerson, as I said, you know. So all those are factors. So in the end, I believe it took the South Korean president, something from outside the system, to bring the offer of dialogue, because it could not be generated from inside. 내가 볼 때는 그 트럼프는 언제나 대화에 대해서 열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요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화로 향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밖에 언비어 사건 이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는 바람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계제가 없었고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틸러슨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게 됐고 결국은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의 돌출구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모든 발언 내용 중에서 또 전에 듣지 못한 내용이 오토 원비어 군 석방과 관련해서 그 북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대한 약속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그 뒤에 미국 정치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안 좋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약속을 하신 겁니까 북측과? Yeah, of course. You know, they wanted me and the U.S. government to promise that Oro Wambia w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end, you know, and that was a condition of his release. And I said yes, he would not be released. And then, of course, by being used for political end, i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criticize North Korea for the condition that Oro Wambia is in. But once he died, that became very difficult pledge to fulfill. You know. 예, 물론 이 북한 측에서는 나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오토 원비에 대한 케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이용하면 되지 않는다,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언지를 나 자신이 북한 측에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와서 이 원비어가 사망을 하고 난 후에 미국 내의 여론이나 그 밖의 사정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혹시 북측이 대사님께 어떤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없어요. 그건 아닌가요? 준비했던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대목에서 이제 그야말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비핵화의 양보 대상으로 이게 올라갔다 이런 이제 평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전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치 동맹이라는 차원보다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거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t has always been the demand of North Korea, of course, that the joint exercise is aggressive, provocative, and they should be stopped. And if you remember, this is also the Chinese proposal to have suspension, or they call it double freeze in testing nuclear devices and missiles in return for freezing joint exercise. So these two things kind of go together in a basket, you know, action for action basket, and they are always floated as initial measures. So, and of course, in the past, U.S. and South Korea side has always refused to suspend or freeze the exercise. So in that sense, you know, this is not a surprise. And remember, I think it was in 1994 or 95, we also got rid of team spirit, you know. So it's not unprecedented, but to me, it was unusual to do this outside action for action framework. You know?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에서 항상 중단하기를 요구해 왔고 또 이를 지칭해서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적이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이 침략을 위한 이런 그 훈련이라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측에서 제안했었던 쌍중단, 다시 말하면 북한의 그 실험 발사 중지와 함께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는 그런 그 쌍중단 안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행동 대 행동에 대한 하나의 해결법이었으나 쌍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한미가
일제히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94년, 95년입니까? 그때 팀 스프리트 한미 합동 훈련을 중단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훈련 중단이 전례 없는 중단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뭐 속성을 변경시킨다 그런 것보다는 약간 전술적 차원의 조치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Yes, I agree with that. I think Trump is looking to this as a part of initi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 you know, and so I think in that sense, if you look at the total package, as long as North Korea does not test missile or nuclear devices, I think the adjustment on joint exercises will continue. And so we need to look at next steps. I mean, this is why I think it is much too premature to make such firm statements at the moment. You know, we've just had just over 2 weeks after the summit. So I think it's very, very premature. We need to see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그 연합훈련의 중단은 조기 신뢰 구축의 방법으로서 그러한 접근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은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폐기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진전이 전혀 없으면 훈련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도 다시 재이행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최종적인 결정은 진전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포럼을 시작한 지 한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플로 질문을 받아봤는데 플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외신 기자분들이 주신 그 플로 질문을 일단 먼저 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맹주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하고 오늘 보면 칠면조 요리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한 반면에 존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시기가 빨리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사님께서는 CVID에 대한 시기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즉, when is the timeline of CVID? 글쎄, 그건 anyone's guess, you know. Maybe we should take a vote here, you know, among people who know, you know. I would like, you know, let's say how many people think CVID will be completed in 5 years. We'll give them a choice: 10 years and 25 years. 3 choice, you know. So let's ask your audience, you know. 그 CVID가 어느 시한을 정해놓고 이행될는지 하는 것은 누구도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 걸린, 15년이 걸렸는지 25년이 걸리는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Okay, so hands up those who think it will happen within 5 years. 5년 내에 CVID가 이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10 years? 10년. Okay, the third one is never. 절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 A little bit more. Okay, yeah. I mean,
to me, this is a completely unknowable question that gets to very question: is Kim Jong-un serious about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we don't know the answer. 예, But however, we need to test whether he is willing to give up. You know, we need to test it. I think we need to test it strongly by engaging in diplomacy and engaging in many venues. Otherwise, we will not know. 내가 생각하기에는 CBID에 대한 문제를 대답하는 것은 마치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 수 있는 길은 실천의 이행 과정을 봐야만 아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그가 진정성이 진짜 있는가 없는 것을 실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실험은 외교적인 활동, 협상, 접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협상을 많이 해보셨는데 대사님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패시미스트인가요? 옵티미스트인가요? Again, you know, I don't want to say I'm pessimistic or optimistic, but you know, you work towards it. You know, you work towards it, and you make progress. Progress is better than no progress, and certainly dialogue is better than no dialogue, and so you go on that basis. I mean, quite frankly, I think it will take long time. I think it will take longer than what Donald Trump thinks. I think it will take longer than what John Bolton thinks. And probably I think it will take longer than what President Moon thinks, you know, yeah. Or at least what they say publicly.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낙관한다, 비관한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진전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전이 있게 되는 것은 진전이 없는 것보다 낫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턴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는데 최소한도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로어 질문입니다. KBS 유재한 기자가 질문하셨습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 후 2주째 북한의 반응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is a huge, big role for China. You know, you can see that Kim Jong-un met with Xi Jinping 3 times in 3 months. That's completely unprecedented. And then, of course, North Korea borrowed a plane that transported Kim Jong-un from Pyongyang to Singapore. And so I think they have, you know, almost a fundamental role, maybe role even bigger than U.S. And bigger than South Korea, bigg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erms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nd of course related to tha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me, when I talk to my Chinese counterpart, they are of course much more patient. I have no doubt that they want denuclearization, but they value stability above denuclearization, and they value strong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above denuclearization as well. So to me, denuclearization may be number 3 or number 4 on their priority list with North Korea, and so they will be a partner,
but they need to make sure their number 1, 2 priorities are met before their denuclearization priority. 내가 볼 때는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한 또는 북중 간의 관계는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개월 동안 시진핑과 김정은은 3번씩이나 만났고 그리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 갈 때 중국의 항공기를 대여받아서 갔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영향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 미국보다도 훨씬 많은 영향력, 또 한국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또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따라서 중국도 비핵화를 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밖에 중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은 또 이 전통적으로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태의 진전을 관망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비핵화 이후에도 북한과 중국 관계에서 유지되는 중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직접 겪었던 중국의 나의 대화 또는 협상 대상들은 언제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중국의 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생각하는 이런 인상을 항상 받곤 했습니다. 예, 다음 BBC 배원정 기자의 질문을 2개를 주셨는데 앞에 거는 소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비핵화 과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도 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개런티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에 What could be US willing to offer to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ns want above all legitimacy and respect for the regime, for the leader. Legitimacy and respect for the leader, of course, equals, regime survival and regime continuity. So I think that's what they want, and so for them, a big goal is regime survival, and nuclear weapons are part of deterrence and part of the defense that leads to regime survival. There is in U.S. within the administration, there was a lot of debate on why why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Some people thought they wanted nuclear weapons for reunification. There were others, including myself, we felt that North Korea had nuclear weapons for deterrence. And so fundamentally, I think you can see two different schools. One is nuclear weapons are there for offensive capabilities. The other is nuclear weapons are there for defensive capabilities. And so my own view is that they're there for defensive capability. 북한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체제, 자기 이 주권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핵 개발을 하는 것 자체도 정권 유지, 그 존엄성이라는 것은 합법성을 인정받음으로 해서 그 정권이 생존할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원하는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 왜 그런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 논의는
상당히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한국 한반도를 통일을 하는 데에 쓰겠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중에는 나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북한이 핵 개발의 목적은 억지력에 있는 것이라는 것, 즉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개발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국가의 정권을 유지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는데도 이러한 그 핵무기 개발이 같이 연결이 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 조금 이따 저 패널들 질문에서 소화될 것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플로어 질문 중에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KBS 김진기 전 해설위원의 질문입니다. 미국은 독재 체제를 반대하는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Well, I mean, I don't know. We need to see what security guarantees that U.S. is willing to provide. Typically, security guarantee means no first strike by U.S. or no first strike by allies like South Korea or Japan against North Korea. That has been done before. I think we did it in six-party talks. We gave a no first strike pledge, or is sometimes called a negative security guarantee. So that's nothing new, and it's fairly common. And then there is also, of course, the international rules, UN Charter, for example, that US has to stick to. So whether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se pledges and US policy, I don't think so. I think the US promising another country that it would respect the sovereignty and not interfere in domestic politics is probably not going against any US policy. 내가 써놓고도 잘 보이질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 체제 보장 또는 그 security assurance guarantee 안전 보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자회담에서도 했었고 그 밖에 국제법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논의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육자회담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UN 그 헌장과 관련된 그 내용들도 있고 여기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한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도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데 같이 다 논의되고 협의될 또 협상될 요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 패널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않았던 뭐 북한 체제 보장의 의미라든가
또 북한 핵의 개발 목적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참 저 대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구체화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사님 답변 중에 이제 북한 핵이 도대체 통일용이냐, 그러니까 공격용이냐, 뭐 억지력용이냐, 방어용이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북한 핵의 효용 목적에 대해서 상당히 긴 논란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LA에 가서 발언할 때 북한 핵은 협상용이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협상용이냐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트럼프 시대 상당히 우파 파퓰리스트고 문재인 대통령 뭐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리버럴 파퓰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앞으로 2022년까지 한미 동맹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한미 동맹 교란용으로 쓰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뭐 미래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그러면 주한미군까지 얘기가 나오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먼 훗날에는 없어도 가능한 거다. 동맹이란 게 상당히 불편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사님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트럼프 정부 내에 한미 동맹의 지속성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위기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지 일단 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I think alliance is a domestic political issue in South Korea. Very political issue. It is not a political issue in the U.S. And so people need to understand that, you know, within the U.S., alliance is taken for granted, huge support for alliance, and you look at U.S. Congress, you look at the, I think it was only 2 days ago, the legislation that came out, it had a very, very long part on the importance of alliance. And that's very bipartisan. 이 동맹 문제는 한국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맹의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그 이틀 전에 미국 의회에서 동맹에 관한 중요성을 아주 장황하게 길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런 그 입법 제안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데 비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동맹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so I really do, you know, in US, for example, when we talk about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it is talked purely in money sense. You know, it is purely money sense, and we've had tough negotiations, and I think the South Korean side started paying towards cost of US forces in Korea maybe in the mid-80s, 1986 or thereabout. That happened under President Reagan. Reagan was probably among the most strong supporters of the alliance, you know. So I don't think in US it's certainly not a political issue. You know, these issues like how much money should each side pay, and so you know, in US we truly believe that less politicized these issues are in South Korea,
more healthy the alliance? 그 SMA 그러니까 한미 그 방위 분담 그 협상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액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어느 일방이 또는 또 둘이 어떻게 공담을 하느냐, 돈을 얼마씩 내느냐에 대한 협상 액수의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0년대 중반 86년에 레이간 대통령서부터 공동 방위 부담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고 한국이 부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레이간은 그 동맹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일본 그밖에 미국의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화될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그 또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성격의 변경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미국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안으로서 액수를 다루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맹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정파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대사님 말씀 동의하고요. 또 미국에서 의회나 싱크탱크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가 표출되는 것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정말 예측 불가한 분이라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나 이거 끝내고 싶다 하면 어느 한편에서 1년 전에 끝내겠다고 하면 끝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제약 요건이 없더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제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미 FTA 협박을 할 때도 한미 FTA 끝내겠다고 해서 한국의 양보를 받아냈고, 근데 또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 상호 방위 조약 이거 정말 불편하니까 끝내고 싶다 할 때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인데 대사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Again, I mean, just like you know, in Singapore agreement or everywhere else, you have to look at action beyond words. You know, and this is same goes true for Trump. There is, that's what I'm trying to tell you. There is no body of support, publicly or in the political side, to end the alliance. There's no body of support, and so it's not going to happen. You know. And just as so, I don't think that's a concern very much, you know. So I would completely argue that there is no likelihood in any time soon there would be an end or very different alliance relationship because there is no support for that.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싱가포르에서 나왔던 합의 내용을 보거나 그 밖에 미국 내에서 어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어떤 것을 본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는 한미 동맹을 반대하겠다는 또는 정식 변경시키겠다는 것을 그런 내용을 지지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가능성, 개연성은 무척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움직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어느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되거나 아니면 종식시켜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왕 의원. 네, 연관되는 질문을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이제 확고하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이제 그 부분은 약속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성격과 위상이 앞으로 일정 부분 변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차원에서 뭐 주한미군 철수한다든가 그거는 아니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주한미군의 위상과 성격이 변경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Well, I mean, I think I keep on saying same thing, but without a resolution t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I don't think the environment changes or strategic presence of the United States changes very much. Maybe 50 years, 25, down the road, we have to fundamentally rethink when the environment changes. But you have to see the environment changing before you start changing the derivatives. And certainly the presence of U.S. Troops or the alliance relationship depends on the environment. If the environment changes significantly, but so should the alliance relationship. But I mean, what is that significant change? What is the line? That certainly is not being reached now. And so again, this is something I worry about among the Koreans. This is becoming a political issue. People use it for political ends, U.S. troops and alliance relationship. And whether it's on SMA or environment remediation, movement of forces, this is all technical issues, and I think just the questioning of U.S. commitment and whether we'll be here for the foreseeable future is a very politically loaded question, which U.S. side is not considering. 이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동맹 문제가 한국 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동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러한 그 한미 동맹의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이 한반도 또는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전략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 환경이 변해지면은 여기에 따른 전략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조한 미군의 위치나 또는 동맹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병력의 조정 문제라든가 그 밖의 역할에 대한 조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미군 주둔 문제가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민감하게 정치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So this is used by both liberal side and conservative side. And 80-90% of the time, U.S. doesn't know it's being used that way. And so that's why it creates a momentum and danger and backlash that somehow U.S. and alliance is being used like political football, And I think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s are very guilty of that, 특히 그 진보 그리고 보수사에서 내가 볼 때는 한 80%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이 어떤 그 반작용도 불러올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위험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있지만 또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한미 동맹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화제를 바꾸어서
미 국무부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인업을 보면 존 볼튼 안보보좌관의 경우는 매우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두 리더의 좀 다른 행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서 대북 협상을 하는 미국 정부의 실무 인력이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면에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know, I think in any administration, you're going to have people with different views, you know, and that's the same in the U.S. And but ultimately, it's the president, the leader's views that become very, very important. On this occasion, it's clear that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through dialogue, through communications with North Korean leader, that we can get to a better place, more stable, more sustainable solution. And I do think the administration is working towards realizing that. So I think in the coming weeks, you will see, and I think they're close to announcing maybe some visits. I mean, I'm not in the administration, so I'm not in a position to know, but there has to be number of follow-up meetings and dividing the overall task. And so there is clearly a role for talks on denuclearization. There is clearly a role for talks on, humanitarian assistance. There is clearly role for talks on security side, diplomatic normalization. So you will see those. And that depends, how the direction goes depends on the pace that the White House and especially President Trump sets. So in the coming months, I think, as they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progress you can measure, but now it is very hard to measure that progress. And I don't think that progress will be lightning fast. It's going to take a while. So it's hard to say what will be accomp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or what will be accomplished by September. I think, again, we need to wait and see. 이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느냐, 결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또 앞으로 이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후속 회담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길이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라서 인도적인 지원도 한편하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안전 조치도 또 따로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뜻이 실천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북한 사람과 계속 만나서 나는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속 조치에 따라서 조금씩 그렇게 속도는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켜보면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이맘때 설립된 그 CIA 중앙정보국의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특히 그 존재감이 더 강해졌는데 국무부의 정통 관료로서 보시기에 CIA의 특별 기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예. Yeah, I don't talk about CIA. So CIA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답니까? 이미숙 그 의원한테 질문 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좀 베이식한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마 가장 최근에 평양을 다녀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북한 나아가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그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게 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can you say that again?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 비핵화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직접 대화에 나서게 된 배경을 물어보시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factors. Number one is North Korea has reached a stage in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where they feel a lot more confident. You know, I mean, there's no question. The 6 nuclear tests and Hwasong 15 have shown their capability. So that's a big factor. I think the second factor is President Moon. You know, I think President Moon, when he was elected, and has really tried to reach out to North Korea and try to bring them in, and his diplomacy over the Winter Olympic Games and subsequent North-South Summit was very important. And I think the third factor is really maximum pressure. I think maximum pressure sanctions have had significant effect on North Korea, and so they want to have have sanctions relief and have better economic outlook. The last is, I have no doubt also that Kim Jong-un has decided he wants better economic future for his own country, you know. And so he believes by reaching out, repairing relations with China, getting better relations with US and South Korea, there will be a better economic future. The one I don't know is whether he decided to denuclearize. You know, I don't know that. Yeah. What's the one you don't know, you said? Whether he will denuclearize. Okay.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의 수단, 그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완료했고 여기서 오는 자신감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열린 이러한 그 정책을 펴왔고 그것은 평창 올림픽 때의 남북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뿐만 아니라 판문점 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그 최대한의 압박, 제재가 북한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정은 자신이 그 자국을 보다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 하는 이러한 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 또 한국 그리고 기타 미국 등의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를
부익시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과연 비핵화를 끝내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이 없습니다. 네, 대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간단히 여쭤보면은 관료 출신들은 뭐 한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해서 수평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널리스트들은 그중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냐 해서 그게 이제 제목이 되고 헤드라인이 됩니다. 그 김정은이 북한에서 지금 미국과 대화에 나선 이유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제학자들은 북한이 올해 말에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 외환고가 바닥이 나서 뱅크럽이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대사님이 보시기에 뭐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셨는지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No,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I mean, because all the conditions have to be right. For example, if President Moon didn't win the election, say Hong Jun-pyo won the election, I don't think we'll be here. And same with if they did not test the six nuclear weapons did not go well, we probably wouldn't be here. And if the Hwasong 15 did not go well, we would not be here. If there was no maximum pressure sanctions, we probably would not be here. So you cannot say which is most important. 네, 역시 제가 관료시군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6차 핵실험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화성 15호가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또 maximum pressure 그 최대한의 제재 압박이 효력을 보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조건들이 다 한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김정은이 대미 협상에 나온 동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하나만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무부 그만두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셔서 그 관료 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관료적 답변을 하실까봐 좀 겁이 나는데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한미 간의 언론들은 동맹의 갈등 요소가 너무 많다, 한미 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무부나 외교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빗셀 틈도 없다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제 보면 그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 재단도 무력화하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 같은 순간 북한 노동신문은 인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동맹 이슈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갖고도 한미 간에 참 간극이 벌어질 것 같은데 대사님 보시기에 그 북한 인권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I mean, if I really do believe that most of political class as well as public opinion in the US support prioritizing security threats before human rights. I think this is consensus now. This throughout. Whether there is segments of politicians, public opinion, who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gone too far in ignoring human rights, there could be, and there probably is. But the big consensus is that
resolu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 is higher priority than human rights. 이 미국 내에서는 어떤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인권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즉 우선순위를 안보 문제에 둬야 된다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이 미국이 전반적으로 행정부도 그렇고 일반 그 국민 여론 또 트럼프 지지자들까지도 인권 문제보다는 비핵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안 돼요? 하나만. 아주 짧게. 예. 아주 짧게. 네, 지금 워싱턴에서는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굉장히 시니컬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gain, I would fundamentally disagree with you that there is overwhelming criticism for Trump's North Korea policy. I mean, you've seen the polls by, I think they came out about a week ago. There was actually much more support, plus side on minus side on what Trump has done on North Korea policy. Now, I would say among experts, there is more criticism than the public or even politicians. That's because the same thing as I mentioned, that which is that it was an opportunity to make more progress rather than have meeting. And so we've resolved the communication problem, but we've not resolved the underlying problem or really tackled it in a serious way. But again, that is better than not talking, you know? So I think for most public, the issue is talking is better than not talking. 그 트럼프 대북 정책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최근에 와서는 트럼프의 정상회담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기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는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것이 구체성도 없고 그리고 미국이 원했던 것을 다 얻지 못했다는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 또 대화를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고 또 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 전국을 관리하고 그리고 협상 과정을 진척시키면서 비핵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talk better than not talking. I talk too much.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워싱턴에서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대화파로 분류되는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클로징 리마크를 부탁드렸더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조세빈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님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역해 주신 김동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관훈 포럼 다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